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7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 정각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나스닥에서 AI 기업 주가가 많이 빠졌죠. AI 거품론이 막 부상하고 있어요. 아시죠? 근데 우리 기억하시죠? 2주 전에 우리 강정수 박사하고 끝내주는 경제에서 제일 먼저 AI 거품론 이야기했습니다. 실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조금 미리미리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품론이 이렇게 불거지고 있지만 AI 기술은 계속 갈 것이다. 결국엔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신기술이 사실은 실체가 있다면 거품을 견디면서 성장을 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만인 것은 아니고요.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에서 발표했던 기술의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술은 5단계를 거치는데요. 태동기, 거품기, 환멸의 계곡, 재조명의 오르막, 생산성 안정기, 이렇게 5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해요. 처음에 기술이 미디어를 타고 입소문하고 관심을 먹고 자랍니다. 뭐 이런 거예요. AI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인류가 이제 AI의 지배를 받을지도 몰라요. 터미네이터가 다시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상과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스토리와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그런 시기, 태동기 인데요. 그러다가 기대가 막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기업들이 막 주가가 올라요. 이게 거품기인 거죠. AI 기업 한다는 벤처기업가들이 사실 아직 기술이나 제품이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미디어의 조명을 받으면서 이 어떤 여론의 중심으로 막 떠오르는 이런 시기, 거품기입니다. 두 번째 거품기. 근데 이 거품기가 좀 지나면서 이 기술이 사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거품이 터진다는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옛날에 닷컴 버블이 있을 때도 그랬어요. 인터넷이 처음에 막 뜨면서 닷컴 기업들이 투자금을 많이 모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알고 보니까 이게 제품을 못 내놓은 기업들이 나타났어요. 알고 보니까 인터넷 기업이라고 화려하게 투자금은 많이 유치했는데 매출은 하나도 못 일으킨 기업들이 있었어요. 이런 기업들이 나옵니다. AI도 마찬가지예요. AI 로봇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그러더니 젓가락질도 못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품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뭐가 시작되냐면, 세 번째, 환멸의 시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환멸의 계곡이라고 가트너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 시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 거품이었어, 이거 안 되는 거였어, 이 신기술 사기였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실 주가도 빠지고 도산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이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포기하는 기업이 많이 나오지만 이 과정을 견디는 기업들이 나오는데, 그 기업들이 재조명의 오르막을, 인라이트먼트의 오르막이라고 그래요. 거기를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모델도 차근차근 발견하고, 이 기술이 거기 쓰는 거여서 이렇게 재조명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인터넷 거품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네요. 여기 너무 효율적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쓰임새도 발견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장에 안착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 모든 사람들이 그 모델에 따라서 사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안정기, 생산성의 안정기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철도부터 인터넷까지 모든 신기술이 이 과정을 거쳤고 AI도 예외는 아닐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트너는 7월 초에 이런 보고서 발표했어요. AI 기술이 막 환멸의 계곡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재조명 오르막을 오르는 곳들이 이제 생기겠죠. 챗GPT 나온 지 지금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그 1년 반 만에 환멸의 시기에 진입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기업들이 거품을 딛고 오르막 올라갈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런 기업들 얼마나 보유하는 그런 국가가 될지, 이런 점에 좀 주목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간밤에 또 챗GPT 만들었던 오픈 AI에서 놀라운 걸 발표했어요. 서치 GPT라고 검색 엔진, 이제 AI로 해주는 거라는 거. 이제 링크 타고 들어갈 필요 없이 검색하면 그냥 링크에 있는 내용 긁어다가 정리해서 얘기해주는 AI 검색 엔진 만들었다는 건데, 구글에 도전장 내민 거죠. 그래서 간밤에 구글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로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떤 게 우리 곁에 끝까지 남을지 골라내는 안목을 같이 한번 길러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윤형중 랩 2050 대표님 나오는 시간이에요. 윤석열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하는 거 어제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 포함해서 세법 개정안 쭉 다뤄볼 거고요. 강정수 박사가 AI 거품론 실체 있다고 2주 전에 말씀하셨는데 다시 나와서 이 AI 거품론을 테슬라는 딛고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 뒷코너에서 30분 뒤에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윤형중 대표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는데 네. 윤석열 정부의 야심작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사실 오래된 것 같지만 2022년 5월에 집권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5월에 집권하고 하반기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은 그렇게 뭐 정권의 의지를 담기 어려웠을 거고 작년에는 아마 좀 담았을 거고 올해 이제 좀 본격적으로 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2022년 세법 개정안이 가장 의지를 담았습니다. 그래요? 네, 가장 의지를 담았고 감세폭도 가장 컸고요. 그리고 2023년 세법 개정안은 좀 그걸 의식해서 약간 이제 저 의지를 담았고 이번 세법 개정안은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세법 개정안이 조만간 이런 분석도 챗GPT나 퍼플렉시티에 대체될 수도 있겠다. 제가 대체될 수도 있겠다. 그것보다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 이번에 발표된 2024년 세법 개정안의 핵심 그런 항목들은요. 거의 대부분은 상속세 개편이 거의 이번에 아주 수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감세 효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상속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주어 발표한 게 상속세 개편이고요. 그리고 금투세 폐지,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 그리고 법인세의 일부 조정들, 그리고 신혼부부나 자녀세액공제나 EITC, 근로장려 세제와 같은 제도들의 일부 조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총평 한마디로 한다면? 한마디로 하면요, 두 마디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넘버링을 하면요, 일단 통치의 포기다. 네. 통치의 포기? 네, 통치의 포기다. 네, 두 번째로 이제 한번 키워드를 잡으면 오답 노트를 쓰지 않았다. 네. 오답 노트를 쓰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틀렸던 거를 반성하지 않았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좀 세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일단 약간 설명해 주시고 내용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진짜 웃으면서 얘기할 일이 좀 아닌 게 일단 윤석열 정부가 지금 임기 3년 차, 만 2년을 넘었고 이제 임기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네. 일단 어느 정당에서 대통령이 탄생하든 간에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입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고 그렇다면은 아주 일부의 계층만을 위한 정책이나 정치를 특정 시점에 할 수 있는 거지만 임기 내내 하겠다. 특히 앞으로 임기 동안에 계속 하겠다라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거잖아요. 네네. 정당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낸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이거는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현안이 과연 자산을 20억 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상속 문제인가. 네. 물론 상속세가 1999년 이후로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부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부 조정을 한다면 상속세를 일부 조정하는 것에 상응하는 수준의 다른 세제에서의 조정이 나와서 지난 2년 동안 경제를 잘못 운영했던 것, 그리고 재정을 잘못 운영했던 것들을 좀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 특히 아주 일부 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것 이외의 다른 계층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통치의 포기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저희 첫 번째 진단이고요. 두 번째 오답 노트를 쓰지 않았다는요. 마침 타이밍이 참 절묘하게 2분기 경제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 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3% 성장해서 약간 이상한 수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수치대로 성장을 하면은 마치 한국이 한 5% 성장하는 것처럼. 연간으로 따지면. 잠재 전분기 대비. 맞습니다. 잠재 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성장을 기록할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래서 한국은행이나 KDI도 연간 경제 전망을 수정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2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내수 민간 소비는 또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이 정부가 경제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지나친 감세를 했기 때문에 건전 재정조차 못 하고 있고 재정에 직접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 비롯됐느냐? 2022년 세법 개정안에서 비롯됐거든요. 2022년 세법 개정안에 법인세 감면을 골자로 한 이제 수많은 세법 감면을 통해 세법 개정을 통해서 감세 규모가 5년 동안 한 75조 원 정도가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의 세법 개정안을 잘 오답 노트를 복기를 하면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오답 노트를 이제 복구하는 형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제 정답을 좀 내는 형태의 세법 개정을 냈었어야 되는데 오답 노트를 전혀 쓰지 않았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게 바로 세법 개정을 한 게 지금 이렇게 사실 경제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났는데 그렇죠. 그걸 네. 바로잡으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화시키고 있다. 법인세 깎아주면 이게. 투자 늘어나고 경제 성장률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네. 법인세를 깎아주는 게 핵심이었는데 네. 효과가 안 나타났다. 투자도 늘지 않았고 경제 성장도 늘지 않았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책임은 지지 않고 새로운 걸 이제 발표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상속세 완화가 상속세입니다. 가장 네. 대표적인 내용인데 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겠네요. 예, 일단 상속세 최고 세율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상속세 최고 세율이 우리나라가 뭐 높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항상 세법과 관련된 기사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 자체가 최고 세율이 높다거든요. 네, 저는 최고 세율이 높다라는 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실효세율이 얼마냐가 중요하지. 최고 세율이 이게 얼마 이상이면 최고 적용되는 거죠? 최고 세율은 그러니까 보통 세금이 누진 세율이니까 아래부터 시작해서 뭐 얼마 이하면은 15%, 뭐 근로소득의 경우에 얼마 이하면 15%, 얼마 이상이면 뭐 23%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서 최고 세율은 40몇 %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10억에서 아마 제 기억에는 10억에서 30억 구간이 그러니까 1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를 물려주는 분들이 40%고 30억 원 넘어가면은 이제 50%인데 맞습니다. 네. 근데 요거를 30억 원 요걸 없애버리고 그냥 전부 다 40%로 10억부터 40%. 네, 최고 세율을 거죠. 10% 네네네. 포인트를 인하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거기에다가 최대 주주 할증 과세라고 해서 이게 진짜 할증이 맞느냐라는 이제 논란도 있는데요. 아무튼 최대 주주인 경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서도 뭐 예를 들어 경영권 분쟁이 있거나 아니면은 최대 주주의 지분을 누군가에게 통으로 매각하거나 할 때 그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경영권 프리미엄을 보통은 그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의 1.5배 이상은 인정을 받는 편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그 이제 과세를 할 때는 한 1.2배 정도만 생각을 해서 20%를 이제 더 할증 과세를 해왔습니다. 원래도 경영권 프리미엄에 관련된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올라가는 부분은 다 쳐주지 않고 한 20% 정도만 네. 50%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사실 20%만 인정해서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겼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요거를 이제 재계에서 표현하기로는 이제 할증 과세라고 했던 거죠. 이 지분 가치 그대로만 이제 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할증해서 과세한다라고는 하지만 또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 이 부분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사실 할인 과세라고 또 표현하기도 지분 합니다. 가치가 100억이었으면은 이게 만약에 20억. 네, 그로 근데 생각해서 120억으로 생각해서 과세했다는 거죠. 과세를 했던 120억으로 50% 과세를 하니까 아이, 60억. 예. 어디서 뭐 경영권 분쟁이 생겼든 뭐 소버린이 SK 산다, 뭐 두산에서 형제는 안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 일어나는 순간 주가가 막 50% 100%도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건 이제 생각 안 하고 분쟁이 일어날 회사를 미리 찾아서 투자하는 게 사실 투자에서 수익을 얻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산 가치 높게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를 근데 그나마 그걸 아예 폐지해 줬습니다. 폐지한 거군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그 얼마나 그 정책을 특정 계층에게 편향되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굉장히 체계 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인상까지도 받는데요. 사실 이 그 경영권 프리미엄에 과세를 하는 제도는 갑자기 청와대 정책실장께서 방송에 나와서 뭐 특히 팩트에도 맞지 않는 60% 과세를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서 기재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직 뭐 논의된 바 없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진화를 하면서 이렇게 논의가 시작됐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과 기재부 사이에 정책 조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내용이 상속세 또 이제 밸류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조세 혜택, 특히 이제 금투세 폐지 네네.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내용들도 사실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대통령의 굉장히 즉흥적인 발언에서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의 세법 개정안에 담기려면 기획재정부가 만드는 작년도에 올해 경제정책 방향이 담겨 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올해 제가 오기 전에 직전에 다시 한번 제 기억에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왔습니다. 2024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는 상속세도 없고요. 금투세도 없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즉흥적인 판단으로 상속세 관련된 이 최고 세율이 나와 할인과세, 할증과세 없은 것 같은 재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속세제를 갑자기 나왔어요. 이건 갑자기 나온 것이다. 내용을 일단 좀 정리를 해보면 좋겠어서
그거 말고 또 상속세 자녀 공제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상속세 논쟁이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됐냐면은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이제 논쟁이 있었습니다.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유산취득세라는 것은 그 받는 사람 기준으로 이제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과세를 하면은 그 내는 사람, 주는 사람 기준으로 하면은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이 과세되잖아요. 그래서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과세를 하면은 금액 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에 여러 사람한테 나눠서 네. 상속을 했을 경우에 네, 그렇게 거죠? 됩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OECD 국가들이 더 많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라서 아마 기획재정부도 이번에 유산취득세로의 개편을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요. 사실상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자녀의 공제, 자녀 공제를 늘리는 방향으로 방향 가닥을 잡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만약에 이제 국회에서 이 방향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의 동력도 상당히 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지금까지는 배우자 공제가 5억이었고요. 자녀 공제는 5천만 원이었거든요. 한도가. 그리고 이제 기본 공제가 2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자녀가 3명 정도 있으면 그 이제 배우자 공제 5억에 그 기본 공제 2억 하면은 7억이고요. 자녀가 3분이면은 1억 5천 더해가지고 8억 5천만 원 정도를 공제가 왔던 겁니다. 네. 근데 그거 말고 일가 공제를 하면 10억을 그냥 통으로 공제받으니까요. 네. 일가 공제를 선택을 했겠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일가 공제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진 게 자녀가 한 명만 있어도 일가 공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가 공제가 배우자 공제 별도로 5억 원을 적용받게 됐던 것인데요. 네. 근데 자녀 공제가 아까 5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자녀 공제를 5천만 원에서 한 명당 5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예. 그래서 자녀가 한 명만 있어도 예. 배우자 공제 5억에 자녀 공제 5억, 그러네요. 거기에 기본 공제 2억까지 합하면 네. 자녀가 한 명만 있어도 12억 원의 재산은 상속세가 없게 됩니다. 근데 이게 각각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공제하는 거죠. 받는- 예를 들어서 내가 20억 원의 재산이 있는데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어요. 근데 10억, 5억, 5억 이렇게 나눠서 주기로 한다면 네. 그러면 10억을 받는 예를 들어서 배우자라면 배우자는 5억을 공제받고 나머지 5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나머지 자녀들은 아예 상속세 안 내고 5억씩 공제받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균등분할일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적용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뭐 배우자에게 더 많이 뭐 상속을 한다. 얘는 배우자 공제 5억 원에서 이제 배우자는 더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생기긴 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보통 균등분할하고 그 전체적인 상속세를 내는 건 내는 사람 기준으로 되어 있고 유산취득세가 네네.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경우에는 지금 그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다 적용받게 되면은 예를 들면 자녀가 3명이면 한 명당 5억 원씩 공제를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배우자 공제까지 받게 되고 4명에서 균등분할을 받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20억 원의 재산이 있으면 그냥 그 5억 원씩 원래 하게 되는데 다 공제를 받기 때문에 아무것도 낼 돈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20억뿐만이 아니라 기본 공제 2억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22억짜리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이 22억짜리 아파트를 4명이서 그 지분으로 4분의 1 지분씩 취득을 하게 되거든요. 4분의 1 지분씩 이 취득을 하게 될 경우에 세금이 전혀 없어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사실상 폐지를 향해서 가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상속세는.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지금 부동산을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상속세는 이런 이제 상당히 중상위 계층의 자산가들에게도 어느 정도 지금 해당이 되는 세제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자산가들이 상당히 많이 해당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주식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재벌들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정도나 중견기업의 최대 주주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한 40% 최대 고세율 40% 정도로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말씀하신 그 20억 원 갖고 있는데 이렇게 균등분할해서 상속을 해줘서 뭐 강남에 아파트 한 채가 갑자기 올라서 20억 되신 분이 있을 수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상속세가 없어지긴 하지만 그 금액은 원래 내던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억 원짜리 기업을 자식한테 물려주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사실상 50% 60%의 최고세율을 부담을 해야 됐던 것이 지금 40%로 그렇죠. 줄어든다. 예. 이렇게 볼 수가 그렇죠. 있죠. 예. 그러면은 제일 좋은 사람들은 사실 최대 주주들, 최대 주주들이 엄청난 자산을 재벌들 가지고 있는 최태원 회장이나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 굉장한 절세 효과를 어마어마한 절세 4세 승계를 할 예, 경우에 어마어마한 절세 효과를 가지게 되는 그러네요. 본인이 뭐 당장 뭐 사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당장 혜택을 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그
상속 시에는 상당한 절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진짜 뭐 수천억 원, 수조 원까지도 차이가 받을 수,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아, 그러니까 뭐, 최고 세율이 20%가 차이가 나니까요. 네. 최고 세율에 적용받는 재산이 30억 원 이상이 다 되는 거, 10억 원 이상이 다 되는 거잖아요. 네, 수조 원을 하게 되면 수조 원에 예를 들어 10조 원에 20% 하면 2조 원이 네, 되잖아요. 네, 네. 예. 그 정도를 절세를 하게 되는 그리고 것이죠. 재벌 감세라고 부자 감세라는 표현이 많이 있는데 재벌 감세에도 가깝지 재벌 않아요? 감세와 강남 집주인 감세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강남 집주인 감세는 그래도 민심을 뭐 강남에 계신 분들도 고민이니까요. 반영해서 그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재벌 감세는 경영권을 어쨌든 세습할 수 있게 활로를 열어주는, 활로를 지금 넓지만 더 넓게 네. 열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말씀드리면서 네. 드네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이렇게 재벌들의 상속세를 낮춰주는 이유가 왜 나왔냐면요. 그 놀랍게도 이 흐름의 첫 시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나왔어요.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건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항상 연원을 따지고 보면은 참 희한한 얘기, 그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상속세 얘기가 정부로부터 처음 나온 날짜가 언제냐면 이 날짜까지 제가 기억합니다. 1월 17일 세 번째 민생 토론회 때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패널로 참여한 유명 유튜버죠. 슈카라는 분이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답변은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너무 높아서 재벌들이 그렇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하는 거 아니냐, 상속세를 좀 계속 낮춰주려고 한다. 라는 얘기가 경제정책 방향에도 없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상속세 얘기가 시작됐거든요. 네. 근데 놀라운 거는 좀 아이러니하기도 한 것은 이렇게 재벌들이 그 인위적으로 주가를 누르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마음껏 상속을 할 수 있게 하도록 그 상속세를 낮춰준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SK, 두산, 하나 이런 몇몇 업체들은 분할과 합병을 통한 일종의 그 지금 최대 주주의 이익을 취하는 행동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두산 요즘 뭐 아주 시끄러워요. 아주 두산 뜨겁습니다. 밥캣. 네, 밥캣과 로보틱스. 결국엔 목적은 다 같아요. 에너지 솔루션에서 벌어졌던 일들, 현대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다시 반복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원조는 제일모직, 그러니까 삼성물산 합병이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재벌들이 기업을 승계하는 방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 상속세 혜택이 나왔는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기업들은 밸류업에 반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상속세 그렇고요. 금투세 폐지도 아까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금투세는 뭐 이번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러 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금투세 폐지 방향을 좀 분명히 한 것이고요. 하지만 야당에서는 지금 이재명 전 대표와 그리고 야당의 그 일부 의원들의 생각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국회에서 상당한 좀 논쟁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서는 금투세 폐지 방향이 담긴 폐지 방향으로 정부안은 나온 거죠. 네, 거기에다가 더 담긴 것은요. 밸류업에 부합하는 조세 혜택이 담길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 있었는데요. 그 예상대로 배당을 해줄 경우에 이제 법인세 감면 그리고 그 배당 소득에 대한 개인 그 양도소득세 감면들이 같이 담겼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저출생 대책하고 관련된 이 세액공제 뭐 이런 것들도 몇 가지 계속 언론에 나오던데. 네. 뭐 일단 상속세 자녀공제 5억으로 늘린 것도 저출생 대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참 의문인 게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의 평균 나이대가 와 그 자녀분의 나이대가 과연 이 저출생과 관련 있는 나이대인가? 예, 좀 의문입니다. 네. 내가 지금 30대인데 네. 50년, 60년 뒤에 자녀한테 물려줄 때 상속세가 낮아졌기 때문에 애 하나 낳아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지금 돌아가시는 분의 8, 90대의 자녀 5, 60대 3, 4명 자녀한테 나눠주는 금액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에게 다 애를 더 낳으라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깊은 뜻이. 네. 이게 참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신혼부부의 그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이제 금액을 좀 늘려줬고요. 그래서 100만 원 정도의 소득공제를 받는 방안들이 담겼고 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뭐 첫째 자녀, 둘째 자녀에게 그 원래는 이제 10만 원씩 아니면 15만 원씩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차등으로 그 첫째 자녀에게는 15만 원, 둘째 자녀에게는 2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도입했었거든요. 작년 네네네. 정도부터. 네네네. 근데 이번에 그걸 좀 확대했습니다. 첫째 자녀에게 뭐 25만 원, 10만 원씩 다 증액해서요. 그래서 셋째 자녀까지 다 있으면은 자녀 세액공제를 받는 규모가 한 8, 90만 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총 내가 내는 세금에서 마지막에 세액공제를 8, 90만 원 더 받게 되는 그런 정도의 혜택을 좀 늘리게 되었고요. 또 EITC라고 불리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기준을 조금 높였습니다. 조금 높여가지고 여기에 이제 지급받게 되는 대상을 좀 넓히게 되는데 요거는 아주 일부 조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런 세수입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그런 이제 효과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상속세가 거의 대부분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종부세 완화는 빠졌어요. 종부세는 폐지까지 언급이 돼서 어떻게 네. 될까 했는데 그리고 게다가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 지금 뭐 다시 대표 될 것 같으니까 이재명 대표 네. 또 종부세 완화는 1가구 1주택 한해서는 뭐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해서 정부가 밀어붙이지 않을까 했는데 또 왜 빠졌을까요? 네, 요 부분에 대해서 그 박찬대 이 종부세 민주당에서 첫 의제를 꺼낸 사람이 박찬대 원내대표잖아요. 네네. 박찬대 원내대표의 최근 발언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최근 통계를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종부세는 이미 이번 정부가 여러 이제 감면 혜택을 많이 줬기 그렇죠. 때문에 이미 상당히 내는 사람의 수도 급감했고요. 그리고 그 세수입의 규모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의 종부세라면은 그다지 더 이상 낮춰줄 부분이 별로 없지 않느냐. 근데 이제 아마 기획재정부는 뭐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이 부분도 분명히 신경을 썼을 겁니다. 종부세의 세수입 전액은 지방으로 교부금이 가거든요. 네. 근데 그 지방으로 가는 교부금을 만약에 없앤다면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근데 막상 4조 원 정도 되는 지방 교부금을 뭐 다른 세수입에서 쉽게 마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작년 세수가 종부세가 한 4조 원 정도 네, 되나요? 4조 원 정도로 확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의 또 규모를 다른 데서 좀 마련해야 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아마 이제 공식적인 멘트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종부세는 장기적으로 재산세 통합이나 장기적으로 이제 개편 방향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더 중장기적인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검토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번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멘트입니다. 내년쯤 이재명 대표하고 합의해가지고 종부세 폐지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도 얼핏 들던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예, 이재명 대표의 이제 속내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아마 대타협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마 지난 대선 때 굉장히 적은 표차로 이제 그 당선이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몇몇 서울에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서의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뭐 종부세를 조정하더라도 종부세의 뭐 그 세 부담 상한이라든지 아주 일부 조정에 그치지 않을까. 민주당 쪽의 스탠스는 그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좀 방지하는 수준으로 세제를 손질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급격히 완화하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집토끼를 놓칠 수 있다라고 그러네요. 보여집니다. 기재부에서는 또 뭐 사실 요즘 집값이 좀 올라서 부담이 되고 가계부채 문제도 부담되고 이런 맞습니다. 얘기도 뭐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오르고 있는데도 심지어 DSR 원래 규제를 하기로 하고 2달 연기를 했거든요. 네네네. 지금 굉장히 저는 정부가 경제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DSR을 연기를 하면서 한국은행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준 거예요. 지금 금리가 미국 연준이 올해 연말에 한 2차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럼 한국은 한 차례 정도는 내려줘야 되거든요. 금리를 내려줘야 자영업자들이나 지금 여러 가지 가계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경제 운영에 좀 부담을 이제 낮출 수 있는데 지금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상당히 부담되게 해주는 정부 정책을 쓰고 있다. 해놨었죠. 예. 예. 종부세 완화를 그래서 조금 뭐 이번에 안 한 것도 그런 배경이 있을 맞습니다. 수 있겠네요. 종부세 완화까지 했었으면은 예, 상당히 경제 운영에 더 큰 부담을 줬을 겁니다. 국회 통과 전망은 어때요? 지금 상속세하고 이런 것들은 다 쟁점이 있지 않아요? 네. 저는 뭐 전망도 하고 제가 이렇게 주문도 한번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아마 전망은 지금은 그래도 민주당이 상당히 좀 반대를 하지 않을까. 예. 현재 세법 개정안 전체에 대해서. 예, 상속세 개편의 그 일부 내용을 좀 찬성할 수 있으나 이 정도의 18조 원 정도의 감세 효과가 있거든요. 네. 이 정도의 감세 효과를 가지는 상속세는 상당히 좀 반대를 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는 오답 노트를 써야 됩니다. 예, 민주당이 2022년 세법 개정안과 2023년 세법 개정안에 그 정부가 주장했었던 효과들 그것들이 나오지 않았으면요, 그것들을 원상복귀 시켜야 되고요. 원상복귀 시킨 돈으로 재정으로 어떤 경제 운영을 할 것인지, 어떤 복지 정책을 할 것인지 그런 오답 노트를 쓰는 세법 개정안을, 야당 버전의 세법 개정안을 좀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총선 이후에 과반 이후에 이상의 그 의석을 차지한 이번에 이제 거대 야당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전장이 2024년 세법 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속세 완화, 금투세 폐지 다 반대를 할 가능성이 사실 높다고, 그래서 논쟁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 금투세 폐지는 상당한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이재명 후보와 또 다른 의원들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민주당하고 또 조금 다른, 민주당 당론은 어쨌든 금투세 폐지 폐지입니다. 반대. 폐지 반대입니다. 폐지 반대죠. 예, 도입입니다. 그러니까 논쟁을 하게 되는 거죠, 국회에서.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 듣고요. 이게 좀 재벌 감세라는 생각이 계속 저는 들어서, 이거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이거 예산안하고 같이 심의하잖아요. 그렇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뭐 협상과 타협과 또 논쟁이 벌어질 텐데, 잘 좀 재벌 감세 얘기는 듣지 않도록 좀 가면 좋겠네요.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강정수 박사하고 같이 테슬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윤영중 대표님은 여기서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SMC하고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벌벌 길 정도로 슈퍼을 무슨 뜻이에요? 슈퍼갑은 들어봤어도 만약에 의리, 값도 어쩔 수 없는 독점적으로 물건을 납품하는, 얘네 아니면 어디서 딴 데 살 수 없는 이런 강력한 판매력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벌벌 기해야 될 텐데요. 바로 ASML이 반도체 업계에서 대표적인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공정이 포토 공정입니다. 이걸 담당하는 기계가 전 세계에서 ASML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원천 기술이 미국이 갖고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이건 미국이 먼저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 미국이 개발한 기술이니까 이거 되도록 우리 미국 장비 업체가 이걸 이용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했는데, 미국 장비 업체들이 거의 전멸한 상태로 갖고 기술을 줘도 실용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ASML이 딱 접근합니다. 우리가 SVG를 인수해 갖고 잘 키우겠습니다. 허락 좀 해주십시오. ASML이 인수하면서 기술 라이센스까지 다 가져갑니다. 황금의 열쇠를 갖다가 네덜란드 ASML에게만 준 거죠.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농담이 아니라. 채널A 단독 보도예요. 김 여사 측 노출되면 조사 중단. 김 여사 측이 조사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면 조사를 계속 받기 어렵다는 우려를 검찰에 전달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지가 뭔데, 피의자가 야 이거 언론 보도, 야 검찰총장한테 보고돼, 나 조사 안 받아, 나 끝날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거를 검찰이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 밑에 줄이 더 충격적인데, 이 때문에 조사 당일 김 여사를 조사했던 검사들은 휴대전화를 사전에 제출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검사가 조사 왔어요. 저 여사님 조사 좀 하겠습니다. 자, 휴대전화 제출하세요. 네. 이렇게 다 내가지고 휴대전화 다 모아가지고 수업 시간도 아니고 주섬주섬 한쪽에 두고 검사들이 인권이 조사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이게 맞나요? 이게 검찰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를 해야죠. 필요하면은. 아니 피의자가 검찰 휴대전화를 압수를 하나요? 이게 미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진짜 세금을 깎아줬을 때 미국의 달러 가치가 괜찮을까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데, 소득세는 자기가 2016년 선거에서 이겼을 때 내려줬고, 근데 이게 2025년에 일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2026년에 다시 올라가는데, 이거를 이제 영구적 인하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할 것 같고요. 또 법인세도 많이 낮춰주겠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요즘 미국을 보면 공화당이 미국의 친기업적인 기업들을 지지 기반을 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전통적인 생각이지만, 요즘 미국에서 잘 나가는
대기업들이 다 실리콘밸리에 있고 그들은 이제 트럼프의 지지 기반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조금 말을 거둔다 그러면은 뭐 미국이 어느 정도는 재정이나 이런 밸런스가 맞을 것 같은데 법인세까지 낮춰준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민주당은 증세를 안 했을 때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트럼프는 감세를 지금처럼 한다 그러면 미국 경제에 큰 도전이 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러 가치 하락으로 나타나고 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달러가 약해지면서 이제 미국 달러에 대한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되면 높은 이자를 요구할 테고요. 보수 언론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급하냐면은 박정훈 조선일보 논설실장 지난 13일에 김여사의 그림자, 장택동 동아일보 논설위원도 VIP는 해병대 사령관이라더니 이번에는 김여사 하지만 허풍. 중앙일보 김정한 논설위원도 또한 자해극이 되고만 영부인 문자 공개. 근데 내용이 다 달라. 하나는 이 문자 공개한 거 얘기하고 있고 VIP 그래서 이종호 씨 얘기하고 있고 명품 닥수수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논란들이 다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생기고 있고 다 모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위험하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쪽에서도 언론 플레이하고 있잖아요. 그 유모 행정관이 검찰 나가가지고 이거 바로 김건희 여사가 반납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 진영한테 얘기를 하는 거. 이게 보시는 시청자들한테 씨알이 먹히겠어요? 보수 진영한테 확실하게 야 이런 논리가 있어. 흔들리지 마. 이런 식으로 지금 탄핵을 막아보겠다 가닥을 잡은 것. 김건희 여사 쪽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보수 언론도 지금 다 돌아설 분위기거든요. 이러다가. 네, AI 거품론이 지금 나스닥에서 엄청나게 떠오르고 있죠. 근데 이게 모두가 거쳐가는 과정이라면서요. 그 가트너에서 기술이 5단계를 거쳐서 발전하는데 거쳐가는 과정 중에 환멸의 계곡이 있는데 환멸의 계곡에 지금 AI 기술이 들어섰다. 이런 얘기를 또 7월 초에 보고서로 내기로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히 지금 AI 거품 시대에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 테슬라,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에서도 그렇고 경제적인 의미에서도 그렇고 기술적인 의미에서도 여러 가지 거품론의 중심에 있는 테슬라에 대해서 또 최고의 전문가인 강정수 박사 모시고요. 오늘 이게 AI 거품론을 그 환멸을 딛고 테슬라가 오르막을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요거 여쭤보겠습니다. 네, 강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굉장히 얘기가 많은데 그 사이에 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 좀 해석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이거는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두 가지 축이 있죠. 투자자에게는 기관 투자자가 있고 개인 투자자가 있고 개인 투자자는 조금 더 장기적인 호흡을 보지만 기관 투자자는 12개월의 리듬을 가지고 작동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또 올해 연말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 사이에 테슬라가 무언가 도움이 되지 않겠다, 주가가 오르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 현재의 주식을 팔아서 이 시세 차익을 현금화하는 것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거겠죠. 근데 이번 실적 발표가 이제 실망스럽던 부분을 보면은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이 그림을 보시죠. 이건 제가 좀 따로 만든 그림인데요. 보통 이제 만드느라 밤새셨다면. 제가 이제 보시면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에 있는 것이 4분기고 그 다음에 1분기, 2분기인데요. 테슬라에서 이제 우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매출을 볼 때는 CO2 부분을 제외를 해야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월가에서는 이건 중요하게 보지 않거든요. CO2라는 게 뭐죠? 유럽에서 발생하는 건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특정 CO2 배출이 넘어서게 되면은 CO2 벌금을 내야 되는데 벌금을 내는데 CO2를 전혀 판매해서 발생하지 않는 테슬라가 있어 사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아반떼도 유럽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요 CO2 이 증권이 있어야 돼요. 그 탄소 배출권인가요? 네, 탄소 배출권이죠. 왜냐하면 딱 간당간당한데 걸리는 게 모닝이거든요. 네. 모닝 이상의 모든 차량은 예를 들면 BMW나 벤츠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CO2 배출, 탄소 배출권을 안 사갖고 와서는 한 대도 팔 수가 그렇겠네요. 없어요. 엄청 배출할 거. 네, 이것이 다 테슬라에서 사오는 거죠. 왜냐하면 테슬라는 팔아도 탄소 배출을 하지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유럽은 내연기관을 금지하는 것과 관계없이 이미 탄소 배출에 대한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전기차로의 전환은 필연적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월가에서 평가할 때는 이거는 정상적인 소득이 아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빼요. 그래서 제외하고 저렇게 네네네. 기록했군요. 보통 지난 분기에까지는 한 4억 달러의 분기 말 매출이 있었는데 이번엔 좀 8억 달러로 올랐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좀 빼고 그러면 자동차에서 CO2를 빼고 매출을 보게 되면 매출은 조금 늘었죠. 1분기보다는. 그러네요. 1분기보다는 조금 늘었지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하지만 지난 2023년 2분기에 비해서는 줄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밑에입니다. 그 매출 이제 그로스 마진으로 가야 되는데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그로스 마진은 지난 분기보다 좋다고 발표를 했어요. 17.4%에서
18%로 증가했잖아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자동차 그러니까 이거는 나쁜 거 아니지 않을까? 그랬더니 다시 잠깐 보여주시면 다시 자동차 또 보시죠. 자동차 부분만을 보게 되면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 CO2를 제가 제외하고 계산했거든요. 네네네. CO2를 제외하고 가면 CO2를 치면은 조금 비슷한 수준이 나오지만 CO2를 제외하면은 수익률이 지금 16%에서 14%대로 줄었잖아요. 줄었네요. 이거는 확실하게 자동차 부분에서의 수익률이 줄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가라고 보면 혹시 그 그림 보실 수 있을까요? 대당 판매 가격하고 대당 생산, 이 그림이죠. 이건 제가 정말 오래전부터 추적을 해갖고 오는 표인데요. 위에 있는 파란 선이 차량 대당 판매 가격이에요. 근데 보면은 차량의 판매 가격이 2022년 이후에 확 내리고 있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네. 가격을 내려서라도 더 팔기 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테슬라의 장점은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그 중간에 있는 빨간 선이 대당 평균 생산 가격이에요. 네, 생산 비용. 생산 비용이 계속해서 내리다가 이상하게 이번 2분기 들어서 안 내리고 심지어는 아주 조금 올랐어. 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무엇일까? 왜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까? 그거는 아직까지 사이버 트럭은 이번 어닝콜에서 얘기했지만 올해 말 정도 가면 브레이크 이븐을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 뭐냐면 사이버 트럭은 지금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인데 네. 사이버 트럭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이버 트럭의 생산량이 늘어나다 보니 지금 현재까지의 그 규모는 뭐 한 달에 12,000대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는 전혀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오는 거죠. 네. 사이버 트럭이 규모의 경제가 나오기 위해서는 2024년 4분기까지, 그러니까 4분기까지는 가야만 하는 거죠. 즉 네. 2025년부터 사이버 트럭은 테슬라에게 돈을 벌어다 준다라는 거고 돈을 벌어준다는 건 뭐냐면 생산 비용이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규모의 경제가 항상 자동차 산업은 초기에 제품이 나온다고 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초기에는 그것까지 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가 생산 설비 투자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계속 비용 상승 압력을 받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테슬라 제가 사실은 올해 초부터 여러 번 얘기했어요. 2024년은 테슬라에게 좋지 않을 것이다. 맞아요. 네, 계속 말씀하셨어요. 계속 얘기를 했었고 왜 그러냐면 대규모의 투자가 발생하는 시기가 2024년이기 때문에 특히 뭐 AI 투자도 지금 대단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AI 투자라든지 뭐 옵티머스라든지 이런 투자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는 사이버 트럭 그리고 내년에 나올 신차도 올해 투자가 대부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자동차 생산에서 그로스 마진, 그러니까 총 매출 이익률이 증가하기가 되게 어려운 조건이었어요. 이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비용을 대단히 낮춰야 되는데 가격이 지금 올라가질 않고 있으니까요. 가격을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서는 비용을 낮추는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테슬라가 꾸준히 낮춰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이버 트럭의 램프업 양산 체계의 과정에서 비용이 크게 생산하고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4680 배터리입니다. 4680 배터리가 이번에 2분기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수율이 지난 분기 대비 50%는 좋아졌다. 네. 하지만 4680 배터리도 여전히 생산하면 손해 보는 구조예요. 아. 이것도 올 말 정도 가야 네, 생산해서 그러니까 이익을 보는 구조로 바뀌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가장 중요하게는 핵심적으로 디테일하게 이런 분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테슬라 관련된 여러 가지 유튜브 네. 영상을 보고 왔는데 네, 네. 뭐 실적이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실적이 준 건 맞아요. 왜 줄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석가들이 애널리스트가 볼 때는 이 실적이 올해 하반기까지는 전혀 오를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는 거죠. 네. 다만 지난 분기에 있어서 이 기대치는 역시 미래 가치가 요동칠 수밖에 없거든. 미래의 AI가 테슬라의 FSD가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네. 중국 차의 공세 속에서도 테슬라가 판매량은 그래도 증가했구나. 판매량은 이번에 증가한 걸로 그렇죠. 나온 판매량은 거죠? 증가했죠. 아. 판매량은 확실하게 1분기에서 이제 정상적이 되고 특히 이번 2분기가 끝나고 나서 3분기의 시작인 7월 달에 지금 중국에서 테슬라의 판매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테슬라의 모델 3 하일랜드가 나오면서 대단히 지금 소비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3분기 때는 저는 매출이 크게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대단히 주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거라고 보는데 우선 우리가 월가에 있는 애널리스트의 관점에서 볼 때는 테슬라가 올해 이 하반기까지 차량 부분에서 매출이 의미 있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부분, 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또 투자자들이 실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이제 나중에 Q&A 시간에 나왔거든요. 이제 한 애널리스트가 물어봤죠. FSD의 채택률을 알려달라.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고객 중에서 FSD 몇 명 쓰냐, 네네네. 수치를 공개해달라 그랬더니 공개를 하지 않고 의미 있는 meaningful increase, 의미 있는 성장을 했다.
하지만 그 전에 워낙 적었기 때문에 네. 성장률은 높지만 전체 숫자는 아직 좋지 않다는 얘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은 성장하고 있으나 워낙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수치를 공개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손해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수치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FSD 아직 테텔름 높지 않구나. 왜냐하면 2분기 실적 발표하는 날 테슬라가 FSD 12.5라는 새로운 버전을 네. 일부 소비자에게 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럼 단계적으로 12.5를 주는데 12.5는 12.4에 비해서 매개 변수가 5배가 더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매개 변수라는 것이 우리가 뭐냐면 여러분 신경과 신경이 연결되어 있으면 이 신경을 연결하는 이 선, 네. 이 신경망이죠. 네네. 이 선이 5배가 더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지금 12.5 여러분들 FSD 12.5만 한국 분들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 미국에 있는 교민들 분들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월등히 12.4보다 좋아졌다. 그 매개 변수가 우리 오픈에서 뭐 챗 GPT 발표할 때 얘기했던 파라메터. 파라메터 숫자 뭐 네, 파라메터입니다. 1,500억 개다 뭐 이렇게 네네. 발표했던 그 숫자를 그런 얘기하는 개념인 거죠. 거예요. 네, 그 네. 파라메타가 매개 변수라는 거고 그것이 신경들을 연결하는 신경망의 숫자라는 거고 네. 그것이 5배 정도 증가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려를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낸 부분을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현재는 감독하에 슈퍼바이즈드 FSD라고 써 있어요. 슈퍼바이즈드라는 것은 네, 인간이 네. 끊임없이 봐야 돼요. 네. 12.5는 이제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벗으라고 얘기를 해요. 차에서. 아, 그 차가 나한테 네, 네. 왜냐면 너가 보고 있어야 되는데 안 보고 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12.5일에서는 오케이 여름철이기도 하고 선글라스 당연히 낄 수 있는 거니까 운전 중에 선글라스 착용하고도 그것을 주시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이제 그 인간의 감독을 유지시키겠다. 지금은 테슬라의 여기 있는 카메라가 계속해서 인간이 눈이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네네. 왜냐면 안 그러면 이건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당국에서 경고를 맞을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사고가 네. 발생할 수 있고 지금 사고가 발생하면 아직은 운전자 책임입니다. 네. 그래서 운전자의 감독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결국은 로보택시가 가기 위해서는 unsupervised 즉 감독하지 않고도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완전히 자율주행 차인 그렇죠. 거죠. 그래야지 진짜로. 로보택시가 될 수가 있는 네. 거고요.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2025년에도 unsupervised가 안 나오면 비감독하에서도 작동한 FSD가 안 나오면 자기는 매우 놀랄 것 같다. 네. 이게 이제 직역인데 이거는 뭐냐면 2025년 확실히 나올 것 같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반복드렸지만 일론 머스크는 자기가 약속했던 부분을 반드시 추구하지만 타임라인을 맞춘 적은 없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늦어진다는 거죠. 2026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를 투자자들이 좀 읽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1차적으로 자동차 부분에서의 총 매출 이익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 이거 두 가지 원인은 사이버 트럭이 아직은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즉 이 손익분기점이 넘지 않았다. 네, 그리고 네. 4680 배터리가 손익분기점이 넘지 않았다. 이것은 올해 하반기 예상을 가능하다. 그렇다면 거시경제 상황이 바뀌지 않아서 자동차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면 올해 말까지의 자동차 영역에서의 총 매출 이익률은 상승하기 어렵다. 즉 턴어라운드, 전환점, 즉 저점을 찍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투자자들. 만약에 이게 저점을 찍고 다음번부터는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면은 기관 투자자들은 투자가 들어갑니다. 네. 근데 아직 저점에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려감. 그런데 만약에 이 저점이 도달한다면 이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요 정도 구조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실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뭐 테슬라의 미래는 이제는 자동차가 아니라 AI다. AI를 믿는 사람만 주식 사라는 얘기를 이번에도 반복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거는 투자를 조언하는 방송은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한 달에 한 2-3개씩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사는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떨어지는 게요. 떨어지는 것이. 매수 타이밍이라서. 네네네네. 제가 뭐 계속 뭐 돈이 있어서 왕창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월급에서 남는 돈 모아가지고 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떨어지는 것이 훨씬 좋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의 이해관계와 기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다를 수밖에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단타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미래를 보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일희일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원인은 아셔야 된다는 거죠. 투자는 꼭
본인의 책임 아래 그렇죠.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왜 기관 투자자들이 실망했던 원인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서나 방송에서 나오는 그 뭐 매출은 늘었으나 수익률이 떨어졌다. 요것만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수익률이 왜 떨어졌나를 보셔야 된다는 네, 거고 네, 네. 그럼 이것이 언제쯤 회복될 수 있는가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까 그 처음에 보여주신 그래프 보니까 네. 대당 이윤은 늘어난 거 아닌가요? 그 노란 선으로 네네네네. 표시된 그 대당 부분이 이윤은 조금씩 있던데. 늘어났어요. 비용은 늘어나는데 대당 이윤은 어떻게 늘어나는 건지 좀 궁금하던데. 거기에는 이제 그 아까 첫 번째 네네, 그래프 두 번째 있잖아요. 두 번째 두 번째 그림이에요. 두 번째. 저도 그게 계산하면서 조금 이상했거든요. 대당 수익률이 왜 증가했는가. 그래서 이건 제가 수치를 잘못 냈을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이익률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비용이 살짝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근데 노란색이죠. 네네네네. 그래서 대당 이윤율이 이제 증가한 것에서는 저도 이 부분까지는 사실은 야, 그거는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죠. 강 박사님 네. 다음번에 한번 답 주시고요. 네네. 메가팩은 어떻게 됐어요? 메가팩 여러 번 수치 한번 보시죠. 강조하셨는데. 메가팩 수치를 좀 보시면 이거는 앞으로 어마어마합니다. 또 하나 이제 메가팩 수치 저 보시기 전에 이제 이건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4.1기가에서 9.45 기가와트로 증가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생산만 더 하면 더 팔 수 있다는 얘기죠. 저거는 설치 용량인 거죠. 그렇죠. 얼마나 많이 설치 설치했는가. 용량은 뭐냐면 이 메가팩의 수익은 생산한다고 해서 매출로 잡히지 않아요. 아, 만약에 호주에서 주문이 나오면 캘리포니아에서 실어서 호주까지 가서 설치 다 마지막 나사 조이고 나서 사인 받아서 입금이 될 때 매출로 잡혀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엄청난 프로젝트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뭐 계속해서 프로젝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분기 매출이 생산량하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다르네요. 네네네. 자동차나 뭐 배 같으면은 일단 물건부터 받고 돈은 나중에 이렇게 네네네. 할부로 내거나 뭐 근데 이 그러는데. 메가팩이라는 것은 물건이 이동해야 되고 물건이 이동해서 설치까지 예를 들자면 하나 설치하는 데는 시간이 금방 걸릴 텐데 100개를 설치해달라. 1000개를 설치해달라 이런 메가 프로젝트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거 설치 다 끝날 때까지 매출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지금 보니까 갑자기 확 뛰었는데 이건 이제 어떤 지난 의미인 분기부터 거죠? 해서 계속해서 이제 계약들이 이루어졌던 거고 이것이 2분기 때 많이 설치가 완료가 된 거죠. 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본다는 건 뭐냐면 지금 생산 설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고 일론 머스크가 여기서 중요한 힌트를 주는데 이거는 타임라인 명확하게 맞습니다. 지금 로트롭, 즉 캘리포니아 로트롭에 있는 이 메가팩을 생산하는 곳에서 연간 생산량이 지금 올해 말 정도 되면은 40기가와트에서 50기가와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거라고 했어요. 그럼 이 정도의 연 매출이 발생한다라는 거니까 분기당 10기가와트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상하이에서 올해 말까지 완성하고 내년부터 짓는 거에서는 원래 50기가와트를 생각했었는데 더 확장하고 있다. 그러면 이 상하이 공장과 여기만 합쳐도 두 개가 합쳐도 100이 넘는다라는 거잖아요. 100기가와트가 넘는다는 거죠. 근데 이것의 수익률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도 정확하게 24%가 나왔어요. 24%에 지금 매출이 지금보다 10배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네요. 지금 9.4개가 네, 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0배가 증가하는데 내년부터 여기에 수익률은 25%라는 높은 수익률이기 때문에 완전히 돈다발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론 엔비디아의 H백과 같은 건 아니지만 에너지 사업 부분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 이유가 이번에도 전체 자동차 매출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년에 91%를 차지했던 것이 2024년 1분기 때는 자동차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81%를 차지했고 이번에는 78%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꾸준히 내려가지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을 가장 핵심적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 뭐냐 메가팩이라는 거예요. 이 메가팩 사업이 대단히 알짜배기 사업이라는 거고 이것이 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의 수익성은 되게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월가에서는 좋게 보고 있으나 이거는 자동차 부분에서 이 매출 총 이익률이 하락한 부분이 되게 실망스러운 거고 이것의 턴어라운드 즉 저점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아마 주가를 지금 평가하는 데서 나쁘게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네요. 네. 네.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월가에서는 그 CO2 탄소 배출권 판매 매출은 생각 안 하고 본다는 거에서 그 마진율이 뚝 네. 떨어지는 걸로 그렇죠. 분석이 제가 되겠네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그 IR 할 때 발표했던 분기 실적이 때는 18%로 올랐어요. 네. 올랐는데 이 월가에서는 이거 다시 계산하거든요. 네. 그건 CO2를 낀 거고 네. CO2에 이번에 거의 8억 달러의 매출이 발생했으니 8억 달러의 매출이면 큰 거거든요. 이 네. 부분을 이제 하는 거고 비용 부분에서 사실은 자동차 부분에서 상승한 부분이 왜 있냐면 이번에 9억 달러 정도의 돈이 들었어요. 어디에 들었냐면
직원들 해고하는데 우리 직원하면 퇴직금 주는데 보상 패키지라고 얘기를 하죠. 네네. 그러니까 퇴직할 때 뭔가를 돈을 줘야 되잖아요. 네. 이 합의금을 줘야 되는데 1년치 월급을 더 준다든지. 명퇴금 같은 그렇죠. 거죠. 이것이 9억 달러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추가 비용인데 이건 이례적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는 비용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인건비가 이제 크게 줄어들 테니까 그렇지가 않죠. 지금 테슬라에서 무려 800명이라는 AI 전문가와 로봇 전문가를 추가 고용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 과거에 인원을 절감했던 것을 9억 달러 주고 내보내고 사실은 더 비싼 월급을 받는 AI 전문가와 로봇 전문가를 80명도 아니고 800명을 고용을 하고 있다는 네. 거고 이거는 대단히 큰 비용 증가를 또한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네. 인건비 부분에서의 비용 하락 요인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다만 생산 기술력에서 얼마나 좋아질 거냐인데 지금 배터리가 2680에서 2480에서 4680으로 바꿔지는 상황에서 4680 배터리가 아직까지 손해를 보면서 생산하고 있는 상황들, 사이버 트럭이 아직 손해를 보면서 생산하고 있는 상황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R&D하고 캐펙스, 그러니까 자본 지출이 좀 뭐 성장세가 꺾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니, 그 미세한 차이를 한번 보시죠. 도표 네네네. 보시면 미세한 차이로 사실은 조금은 줄기는 줄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빨간색이 KPX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이 R&D입니다. R&D하고 KPX는 대부분 다 테슬라는 AI에 들어가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1분기 때 저렇게 KPX가 많이 올라갔던 것은 저 때 엔비디아 칩을 많이 사요. 그런데 엔비디아 칩을 많이 사게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테슬라가 엔비디아 칩을 사서 테슬라에 쓰지 않고 X.AI하고 뭐 다른 데다 줬다. 이런 네네. 보도가 나왔고 이것을 Q&A 시간에 투자자가 질문을 해요. 네. 왜 너네가 안 쓰고 딴 데 줬냐 그랬더니 이걸 사왔는데 데이터 센터를 지금 텍사스에 짓고 있는데 더 이상 꽂을 공간이 없었다. 데이터 센터를 지금 계속 짓고 있다. 그래서 이젠 꽂을 공간을 생겨서 찍고 있고 잠깐 그쪽에다가 대여해 준 거고 익스데이에서 주문을 받은 거가 돌아오면 그 물건만큼을 테슬라에 주기로 되어 있다. 네. 그러니까 익스체인지에서 효율성을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 비싼 칩을 놀릴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일종의 물물 교환을 한 거죠. X.AI에게 H백을 보내고 그러니까 못 꽂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공간이 적으니까. 근데 이제는 데이터 공간이 거의 왕봉이 됐기 때문에 여기다 계속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클러스터가 대단히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텍사스에서의 데이터 센터가 그 도조 슈퍼컴퓨터가 존재하는 곳이고 왕봉 단계에 이제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근데 보셔야 될 것은 제가 현금 흐름 표도 갖고 왔는데요. 네네. 현금에서 프리캐시 플로어 부분에서 현금 보유국도 많이 늘어났지만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다시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잉여금 흐름에서 즉 이 프리캐시 플로우라는 것은 회사가 돈을 돌면서 KPX 투자라든지 R&D 투자 이런 거 다 하고 나서도 자기가 현금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유동성 현금을 쏠 언제든지. 총알인 거죠. 그렇죠. 언제든지 쓰는 거. 그것이 지금 분기별로 긍정. 1분기 때 부정으로 내려갔다고 해서 여러분 나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총 현금 보유국이라는 것은 누적된 거기 때문에 대단히 많습니다. 네.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많고 하지만 저것이 분기 순간에는 마이너스가 됐다가 다시 플러스가 됐다는 것도 긍정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보여줬던 도표에도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에서 현금 보유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이 왜 좋냐면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맨 밑에 현금 보유액이 나오지만 증가하고 있잖아요. 맨 밑에 줄에. 네네. 그래서 맨 밑에 줄에 현금 보유국이 지금 4분기, 1분기, 2분기로 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네네. 이건 뭐냐면 은행에서 대출 받지 않고도 KPX 투자라든지 R&D 투자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전기차만 팔아서 그리고 이제 배터리 팩만 팔아서 이렇게 돈 번 회사는 지금까지는 없었죠. 그러면서 지금 막대한 돈을 FSD와 이 옵티머스에 투자할 수 있고 투자액에 있어서의 제한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대단히 2단계로 진화할 수 있는 여유 자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포드나 이런 데 다 보셔서 알겠지만은 그런 데서는 내연기관 차 팔아서 네. 네. 차에 어떤 회사에 돈을 돌리고 있고 현대기아차도 심지어는 내연기관을 판매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돈을 벌고 있는 것이지 전기차로 떼돈을 벌고 있는 것이 아닌데 테슬라는 이미 전기차에서 많은 수익을 얻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메가팩이 그거 부분을 받쳐주고 있는 거고 파워월과 에너지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에 있어서의 어떠한 투자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준다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번에 또 지난번에 로보택시 얘기 나와가지고 해주셨었는데요. 로보택시 일정 미뤄졌다는 것 때문에 좀 실망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네네네. 같아요. 8월 8일 날에서 10월 10일로 이제 날짜를 이제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가 했죠. 저는 이거 11월 11일로 연기되고 12월 12일로 연기돼도 전혀 놀랍지 않게 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차피 이 로보택시가 이날 10월 10일 날 서비스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발표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 모델을 발표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서비스는 11월 10일 날 발표하고 그 다음날 시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했냐면 25년에는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건 26년 돼도 힘들 거라고 보고 네. 저는 항상 얘기하자면 이건 27년, 28년 돼도 그것만 해도 정말 큰 일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사회적인 제약을 넘어서야 되는 거고 미리 말씀드려서 트럼프를 왜 일론 머스크가 지지하냐? 이유는 트럼프가 AI 부분 규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인 입장이거든요. 규제를 완화하는 데 있어서. 네. 규제를 완화해 줘야 이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거고 그렇게 될 경우 로보택시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사회적 제약을 보고 있는 거로서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경제적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죠. 정책 사건들을 일론 머스크는. 그렇기 때문에 10월 11일, 11월 11일은 중요하지 않아. 이때 나오면은 물론 주가는 좀 오르겠죠. 근데 이거는 꾸준히 오를 수 있는 펀다멘탈에 기초한 펀다멘탈은 무조건 재무제표에 기초해야 됩니다. 펀다멘탈에 기초한 어떤 주가 상승이 아니라 모델이 그냥 나와서 그냥 서프라이징,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우리의 꿈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오르는 건데 그거는 10월 10일 날 나오나 11월 11일 나오나 12월 12일 날 나오나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주가를 내리는 것은 이것이 8월 8일에서 10월 10일로 연기됐기 때문에 지금 월가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매출 총 이익률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것의 턴어라운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수익률이 좋지 않겠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그래서 로보택시는 언론들이 만들어내는 이 테슬라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지 실질적으로 펀다멘탈에는 기여하는 바는 없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얘기했던 것은 2025년에 언슈퍼바이스드, 즉 인간이 감독하지 않아도, 즉 인간이 운전자가 그 자리에 운전석에 탑승하지 않아도 FSD가 작동되는 것이 내년에 안 나오면 자기는 매우 놀랄 거라고 얘기했다는 건 내년에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저는 그거를 조금 2026년까지로 좀 연기해서 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2026년부터라도 저는 나온다는 게 어디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로보택시가 작동하게 될 거고 로보택시는 그 이후에도 다양한 어려움들을 풀어나가면서 조금씩 진척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좋은 소식을 또 하나 두 가지 부분에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중국하고 유럽에도 신청했다라는 암시를 해줬어요. FSDN 허가를 네. 중국과 유럽에서도 허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건 뭐냐면 올해 말이나 내년에 중국에서도 FSD가 허가된다라는 것은 우선은 FSD는 로보택시가 안 가더라도 지금 차량에서 내가 $99를 내면 매달 구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의 시장이 북미에 제한되어 있다가 중국하고 유럽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AI 매출이 재무제표에 본격적으로 실릴 수 있는 매개점이 되기 때문에 로보택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FSD가 최소한 미국 외를 벗어나서 큰 중국이나 유럽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 되면 더 좋은 거고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펀다멘탈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AI 매출이 FSD 매출. 이 부분은 추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니 이거는 신청서를 냈다라는 뜻인 거고 허가 시점이 중요하다고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라이센스 FSD를 갖다가 포드라든지 혼다라든지 이런 라이센스 부분을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 이걸 질문을 물어봤어요. 투자자가 Q&A 시간에 이거 언제쯤 되는 거냐 어느 정도 논의가 진척돼 있더니 논의가 많이 진척되고 있는데 뭐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냐면 이 부분도 투자자들이 실망을 한 거예요. 너무 기대치가 높았던 거죠. 쉽게 라이센스가 맺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전기차를 100만 대 정도는 생산해야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그 정도를 생산해야 카메라 구조도 다 바꿔야 되고 하드웨어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 회사에서도 이걸 가지고 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기차 5만 대 만드는 회사에 FSD 라이센스를 주면 거기는 그 라이센스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와 차량 구조를 바꾸게 되면 비용은 더 늘어나는데 당장 크게 큰 이익이 남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전기차 시장의 규모가 커져야 또는 중국에서 만약에 FSD를 받는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포도 요즘 전기차 정말 못 팔고 있거든요. 1년에 뭐 10만 대 뭐 이렇게 팔게 못 파는 회사에서 아직까지는 라이센스가 당장에 논의는 되고 있지만 라이센스를 채택할 다른 기업이 FSD를 가능성은 낮다라고 또 일론 머스크가 Q&A 시간에 얘기했던 것 투자자가 눈물 흘리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실망시켰던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FSD가 한 단계 언슈퍼바이즈드 단계로 갈 거라는 거는 얘기를 했지만 네. 실제로 그게 얼마나 지금 채택되고 있는지 미국 내에서 또 뭐 라이센스 매출이 일어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희망적인 얘기를 별로 안 해줘서 그렇죠. 희망적인 얘기를 안 해주고 네. 되게 현실적인 얘기를 조금 이 부분은 일론 머스크 스럽지 않게 좀 보통 좀 뻥을 좀 이렇게 조미료를 가미하잖아요. 근데 이 그 조미료를 가미를 안 했어요. 아. 대단히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 되게 긍정적으로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투자자들이 꿈을 먹고 사는 투자자들에게는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감독 없는 FSD랑 감독 없는 자율주행이라는 건 기술적으로 보면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레벨 3인 거죠. 레벨 3 레벨 3와 레벨 4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단계 높아지는 거예요. 네네. 레벨 그러니까, 1, 2에서. 네네. 그러니까 테슬라는 사실은 이거를 그러니까 가짜 푸세이도 레벨 3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이미 FSD는 레벨 3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벨 3를 공식적으로 가게 될 경우에 사고 책임을 차량 제조회사가 지게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슈퍼바이스드, 인간이 감독하에 하는 FSD라고 하는 것은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눈을 떼지 말아라. 눈을 떼지 말고 항상 주시해라. 해서 언제든지 개입해라. 하지만 우리가 차량을 타서 FSD를 작동시킨 다음에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당신의 개입이 없게는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지금 테슬라가 하는 그러니까 시장 전략인 거고 네. 이런 부분에서 의미는 있는데 요것을 이제 언제쯤 언슈퍼바이즈를 한다는 건 테슬라가 이제 책임지겠다라는 더욱더 큰 자신감인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 판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또 하나 이제 긍정적인 의미를 했어요. Q&A 시간에 웨이모하고 테슬라하고의 시장의 접근법이 뭐가 차이가 나냐라고 이제 투자자가 또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웨이모는 대단히 하이퍼 대단히 고해상도의 지역 사진을 찍어서 그 지역에서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로컬, 그러니까 한 지역에 특화된 셀프드라이브 자율주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실제로 그렇거든요. 고해상도 카메라로 미리 도로를 다 찍어요. 네. 구글에서. 그걸 정기적으로 HD 수준으로 계속해서 찍고 그 다음에 자기 자동차를 달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는 대단히 제너럴라이즈드, 그러니까 일반화되어 있는 자율주행이다. 그건 뭐냐면 테슬라를 지금 캐나다에 갖다 놔도 갑자기 테슬라를 여러분들이 테슬라가 원래 없던 예를 들면 미국의 다른 도시에 가도 FSD는 똑같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미국의 환경과 심지어는 얘기하는 것이 지구 어디에다 갖다 놔도 작동을 한다라는 건데 웨이모는 절대 고해상도 카메라가 그 지역을 지도를 완전히 만들지 않은 곳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건 뭐냐면 웨이모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냥 들어가면 된다. 그 구글하고 테슬라가 완전히 접근법이 다르네요. 접근법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길지는 모르지만 저는 테슬라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한순간에 만약에 이것이 13.0으로 가서 언슈퍼바이즈가 되면은 세계 어디서든지 바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시장성을 확 열어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한 자신감이네요. 그 정도인데 어떤 지형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없이도 주행되는 자율주행 차인데 사고가 났을 경우 제조사가 책임을 지겠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건 굉장한 자신감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제 판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보택시는 하나의 비즈니스 섹터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로보택시 너무 중심적으로 두지 마시고 FSD가 버전이 이번에 12.5에 대한 평가를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FSD가 13까지 갈 때 그리고 13부터는 언슈퍼바이즈드, 즉 인간이 감독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되겠다라고 테슬라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상황이 언제 오는가? 그리고 이 시장이 유럽과 중국에서는 언제쯤 열리는가? 이거는 실질적인 재무제표에 이른바 AI 매출, 인공지능 매출이 잡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이제 매출이 잡히는 건 옵티머스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래서 옵티머스 시장이 먼저 올 거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조금 이거 옵티머스도 일정을 조금 연기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올해 말까지 테슬라 공장에서 많이 작동시킨 다음에 내년 말에는 일반에다 판매하겠다고 했는데 1년씩 연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테슬라 공장에서 작동되지만 내년 말까지 테슬라 공장에서 좀 더 실험한 다음에 2026년부터 외부에 판매하겠다 그랬어요. 저는 이것도 2027년부터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걸 연기했냐면 옵티머스의 수준이 지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테슬라는 옵티머스도 제너럴라이즈, 대단히 일반화시킨 로봇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 목적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존이 만들고 있는 어질리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딱 웨어하우스에서만 일할 수 있도록 짜놨어요. 네. 근데 옵티머스는 곳곳에서 일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접근법이 다르네요. 접근법이 다르죠. 그리고 대단히 여러분 옵티머스가 가장 지금 발달하는 게 가장 휴머노이드 모든 업체들에 대해서 손가락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손가락이 인간의 손가락을 닮았잖아요. 네. 그리고 각각의 촉각이 있어서 심지어는 달걀, 계란마저도 네. 안 깨트리고 힘을 조절해서 옮길 수 있는 맞아요. 걸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연습하는 게 뭐예요? 배터리 조그만 걸 옮기는 걸 연습을 하잖아요. 네. 그럼 적정한 힘을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건요 어마어마한 초기에 잔고장이 많습니다. 잔고장이 즉 구동기가 예를 들자면 수백 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네요. 구동기 하나만 고장나도 이건 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기 테스트에서 언제 제품이 흔히 말하는 오작동을 일으키는가 AI의 문제점이 아니라 이 물리적인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떠한 이 고장 네, 네. 자잘구레한 고장이 무진장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 이거를 통계학적으로 다 분석해서 이 부분을 서비스를 개선을 해야 외부에 판매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외부에 판매했어요. 한국에 있는 안성에 있는 공장에다 판매를 했어요. 10대를. AS 받으러 미국에서 날라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AS 공장을 안성에다 하나 줘야 되는 거고요. 이러면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거고 이 판매를 해도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옵티머스가 정말로 외부에 판매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이 부품을 가지고 있는 이 특히 구동기 어마어마한 모터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전기 모터를 수백 개를 몸에다 지니고 있는 거잖아요. 얘가 하나도 고장이 안 나야 되거든요. 네. 그것도 1년, 2년 동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옵티머스도 시장 환경이 될 때는 일론 머스크는 2026년이라 보지만 저는 한 2017년 정도의 옵티머스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26년, 27년에 어쨌든 FSD의 다음 세대 그리고 옵티머스 이걸 가지고 한번 다시 이 네. 정말 성장세의 시동을 걸 수 있는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된다. 그렇죠. 그 포인트네요. 네네네. 좀 그리고- 짧게 그 XAI에 투자하는 거고 투표에 붙였던데 네네네.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나쁘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XAI는 지금 벌써 오픈 AI 다음으로 시장 가치가 높은 네네. 인공지능 기업이 됐어요. 엔트로픽을 넘어섰거든요. 근데 이 XAI에 지금 55억 달러에 50억 달러를 투자하자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네네. 지금 500억 달러 이상의 시장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10% 지분을 가져서 XAI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쉽게 테슬라로 가져오자라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테슬라에서는 FSD를 하지 생성 AI는 하고 있지 않는데 XAI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데이터 센터를 최근에 완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학습시킬 수 있는 이 데이터 센터 엄청난 H백을 갖다가 꽂은 거죠. 엔비디아에. 자, 그럼 여기에서 올해 말에 대단히 높은 수준의 생성 AI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여러분 FSD하고 생성 AI는 모델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이 생성 AI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 자동차를 제어한다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이스로 컨트롤링 할 수 있는 네.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FSD로 해서 법들을 멈추는 게 아니라 FSD 작동 멈춰라고 하면 작동 멈추는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이 자동차 부분에서의 생성 AI가 들어온다는 건 진화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기술을 마음대로 갖다 쓰기 위해서는 뭔가 쉽게 얘기해서 피를 섞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지금 완벽하게 일론 머스크는 그 지분을 다 가지고 있지만 양쪽 다 회사는 공식적으로 좋다고 갖다 쓸 수는 없죠. 그럼 배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회사가 이 지분을 섞는 이런 것은 필요할 수도 있다. 그거는 이제 XAI에 대한 성장 전망을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거고 이건 주주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할 문제죠. 전략적 제휴를 어쨌든 하겠다 이런 네. 의지라는 거죠. 아까 300억 달러 그 현금 흐름 있던 거 이런 데다 쓰는 건가 보네요. 그렇죠. 50억 달러. 그러니까 50억 달러는 큰 돈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금 자산 흐름이 테슬라에게 많은 것이 대단히 그러니까 유의미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네요. 거죠. 네. 나중에 그 AI가 옵티머스에도 활용될 수 있고 뭐 그렇죠. 이런 가능성이 아니, 있기 때문에 다른데 5억 달러 또는 50억 달러 투자했다가 날릴 수도 있어요. 날리면 안 되지만 네. 그래도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안정성은 있다. 네. 트럼프 리스크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지지하면서 뭐 이렇게 또 또 구매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차 안 산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한 특정 기업이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나는 국힘 편이야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면 민주당 지지자는 삼성 TV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줄 알고 있으면서도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건 또 다른 문제. 그렇죠.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건 다르고 거기다 기부금 내는 것도 다른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경영인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대단히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정상적인 사람 아니다. 정상적인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스페이스X 못 만들었고 테슬라 못 만들었다. 필요에 따라서 전략적 제휴를 하는 거라는데 일론 머스크는 자기 정기에서 네. 월터 아이잭슨이 썼던 전기에서 지난 선거에서는 자기는 바이든을 찍었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바이든이 친환경 정책을 쓸 거라고 봤고 전기차 시장을 열어낼 거라고 봤는데 별로 전기차를 갖다가 하는데 테슬라는 도움 안 주고 자꾸 포드나 GM이나 스텔란티스나 노조가 있는 기업만을 지원해주니
자기는 그랬고 그리고 또 하나는 EV에 대한 경쟁력을 자기는 보조금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기는 보조금을 줘야 될 정도로서 가격이 높지만 우리는 가격을 이미 저렴하게 생산하고 있어서 낮출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AI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한다는 거야 바이든 정부가. 특히 FSDN 규제. FSDN 규제가 지금 가장 큰 그 테슬라에게는 중요한 이슈거든요. 자율주행 규제가 전기차 보조금보다 훨씬 중요하다. 훨씬 중요하다. 왜? 이제는 전기차 자동차 회사에서 AI 회사로 전환하려고 했는데 AI 쪽에서의 규제 부분이 트럼프 쪽에서 확실하게 완화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미 벤스 즉 부통령의 후보인 이 벤스 같은 경우에는 AI 규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편이거든요. 네. 지금은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쪽에서 만든 새로운 공약이 있어요. Make America First in AI. AI에서 아메리카를 세계 정상으로 만들겠다. 이것이 이번에 선거 구호예요. 네. 그거는 규제 풀고 성장을 또 도모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일론 머스크에게 명확하게 결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라는 개인 성격의 정치인을 지지해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책을 지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트럼프 2기는 여러분 제가 트럼프 지지자 이런 거 아닙니다. 그 1기보다는 그래도 정책을 공화당에서 많이 준비를 했어요. 산업 정책들을. 이런 부분들의 교감들을 하면서 지금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 지금 다 지금 트럼프 지지로 많이 선언하고 있는 것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가 강했던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실리콘밸리가 트럼프를 지지하겠다라는 것은 산업 정책에서 쉽게 얘기해서 아다리가 맞아 떨어지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 민주당 지지자를 싫어할 수는 있어요. 싫어해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공화당보다는 나아요. 공화당은 정말 전기차 싫어해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전체적으로 친환경 주의자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전기차를 많이 사겠죠. 테슬라 안 사고 포드 사고 현대 사도 좋아요. 전기차로의 전환을 만들어만 낼 수 있다라면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자신하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가 받쳐주지 않고 FSD가 없는 예를 쉽게 얘기해서 현대 기아차는 피처폰이고 자기는 스마트폰 만들 거니까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과 관련해서 테슬라를 볼 때 정책은 AI 정책을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FSD 특히 이게 자동차 자율주행과 관련된 네. AI 규제가 어떻게 되어가느냐 네. 거기에 딱 포커스를 맞춰서 네. 봐야 되겠다 이런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그러면 결론적으로 테슬라는 이 환멸의 AI 기술 환멸의 계곡을 딛고 다시 오르막을 저는 올 갈 거라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왜냐하면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생성 AI만 제한되어 있지만 이것을 생성 AI가 아닌 기초적인 다른 모델로 FSD를 만들었고 그리고 옵티머스를 작동시키고 있고 여기다가 생성 AI를 추가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AI 붐은 명확하게 생성 AI 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붐과 FSD와 옵티머스 과거부터 오래 해왔던 이 기술은 조금은 다른 결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 충분한 그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데이터 세트가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에서 FSD에 지금 특히 올해가 FSD가 진화하고 있고 고객의 만족도도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는 벌써 AI와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과 로봇 산업을 융합시키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계곡의 거의 끝부분에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전 11시에 라이브 진행하는데 주말은 쉬고요. 다시 보기 보시면 아주 그동안에 쌓여있던 아주 이제 보석 같은 영상들 내보내고 있으니까 봐주시고요. 저는 월요일 11시에 라이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강정수 박사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 같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